사회복지조사 방법론 5월 1일 수업 관련 영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단톡에서 이 반 대표로부터 이 5월 1일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라고 이미 공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5월 1일 수업이 예전에는 정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임시 공휴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에 가서 이 보강 날짜를 맞출 수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학과에서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5월 27일 우리가 스카탄신일 동안 대체 공휴일로 5월 29일이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5월 1일 수업과 5월 29일 수업은 가능하면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하라고 그렇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5월 1일 수업과 5월 29일 수업, 물론 5월 29일 수업은 이제 마지막 주에 가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미 예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이제 수강 기간은 일주일로 그렇게 제가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7일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수강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첫 수업 시간인데 아마 중간고사 시험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보셔서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중간고사 시험에서 뭐 내용이 어려웠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제가 이 객관식 6번 문제 물론 갈라놓기 넣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답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갈라놓기 문제에서 통제 변수도 답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학생들에게 점수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보실 내용은 이 측정과 척도라는 이러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 물론 이제 제가 대면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 5월 1일 수업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5월 2일 날 제가 요 관련해서 앞서 분명히 5월 1일 이 영상 수업을 안 듣고 온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5월 2일 날 제가 수업 전에 앞부분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래도 수업을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정과 척도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측정은 아마 우리 쉬운 말로 그냥 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생의 키가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는 저 사람 A 학생은 키가 크다. B 학생은 키가 작다. A 학생은 뭐 뚱뚱하다. B 학생은 마른 체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죠.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바꾼다면은 즉 정확하게 한번 재보면 됩니다. 재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측정입니다. 그래서 측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재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A 학생 키가 크다. 추상적인 이런 개념적 정의를 이제 조작적 정의로 객관화로 바꾸려면은 잘 재봐야 되겠죠. 잘 재기 위해서는 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잘 재기 위한 객관적인 이런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키를 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확한 줄자 또는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이 체중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줄자랑 체중계랑 이런 것들이 척도가 됩니다. 척도. 그래서 잘 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이것이 측정과 척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일단은 측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의미를 먼저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측정은 추상적인 것을 이론적인 개념들을 경험적 세계와 연결하는 수단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을 경험적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적 세계와 연결이라는 것은 경험적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객관적인
그런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측정은 추상적인 이론적인 개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A라는 사람은 키가 크다, B라는 사람은 마른 체형이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는 그 기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 개념을 경험적 세계와 연결하는 수단, 직접 재보니까 20대 남성의 평균 키는 170인데 A 남성의 키는 180이기 때문에 A 남성의 키는 키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경험적 세계 연결, 즉 잘 재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것을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용어를 쓴다면은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측정. 측정은 과학적인 관찰 과정으로 객관성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돼야 된다 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객관적인 건 당연한 거고, 신뢰도는 우리가 이제 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과제를 제가 내드리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측정은 말 그대로 잘 재봐야 되잖아요. 잘 재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 아마 한 번은 드렸을 거예요. 아마 신뢰도는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제일 먼저 신뢰도는 바로 뭐냐면은 일관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일관되게 그렇게 일정되게 왔느냐는 그런 일관성과 관련되는 문제가 바로 신뢰도이고, 그리고 이 타당도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측정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학생의 키를 이제 측정했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키를 재었을 때는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정되는 그러한 일관성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신뢰도. 타당도는 A라는 사람이 키를 재었을 때도 180, B라는 사람이 키를 재었을 때도 뭐 179.5, 아니 180.2 그런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일정되게 또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타당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오지만 여기서 개념적으로 하나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독립 변수는 원인이다, 종속 변수는 결과이다, 이런 개념처럼 신뢰도는 객관성은 과학적이고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 이 개념을 일단 먼저 머릿속에 담아 놓으신다면 우리 뒤에 가서 충분히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하게 잘 재보는 거, 이것이 측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척도입니다. 자, 척도는 바로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의 키를 정확하게 잘 재기 위해서는 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잴 때 필요한 줄자가 정확하게 되겠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의 체중을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에도 그 사람 몸무게를 잴 때 필요한 체중계가 정확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사회과학 조사에서는 사실 줄자나 체중계나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 재보기 위해서, 잘 측정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강의평가하는 것도 뭐냐면 측정이거든요. 재보는 거잖아요. 강의평가를 얼마나, 다시 말하면은 A 수업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수업이 잘 되었는지 재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강의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 우리 학교 전교생, 제가 안 그래도 우리 학교 전교생이 한 7,00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6,370몇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 기준이 20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6,300명에서 6,500명 정도가 되는 거, 우리 학교 전교생이 그렇게 아마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교 6,500명 학생들이 계명문화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이거 재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얼마만큼 빨리 달리는지, 또 야구 선수 공을 얼마나 빨리 던지는지, 이걸 재기 위해서는 스피드건이 필요한 것처럼,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체중계가 필요한 것처럼,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재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척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대부분 그래서 사회과학연구에서의 거의 90%가 넘는 척도는 바로 뭐냐면은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과학에서 지금 이제 조사론에서 계속 수업 시간에 말하는 척도가 바로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설문지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설문지 외에도 우리가 면접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것도 설문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겠죠. 이래 되면 설문지가 척도가 되겠고, 그렇게 안 하고 학과에 뭐 5명씩 만나서 면접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면접 조사할 때 면접원이 피면접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럼 그 몇 가지 질문인데 그것도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냥 설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척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쉽게 말해서 척도의 구성 요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간루 2번에서 보면은 강의 평가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평가 대학에 와서 지금 2학기를 해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7과목씩 들은 1학년 때 비교한다면 아마 10몇 번씩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강의 평가 문항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 제가 그걸 사례로 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강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척도, 이 척도가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바로 국토가 있어야 되고, 즉 영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지만 국가의 3요소잖아요. 국가를 이루는 구성요건. 그리고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를 이루는 구성요건은 바로 그 종교에서 믿는 절대자가 있어야 되고, 즉 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종교를 믿는, 그 신을 믿는 신도가 있어야 되고, 그 세 번째는 그 종교의 교리를 작성한 경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은 내가 신이다 라면서 사람이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 3대 종교들을 보면은 절대자와 그리고 신도 그리고 경전 뭐 이런 식으로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뭐 기독교인 경우에는 하나님 그리고 신도 성경책, 그럼 뭐 종교로 일단 들어가 있는 뭐 이슬람교로 본다면은 뭐 알라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라신, 그리고 신도들, 그리고 뭐 수니파 시아파가 있잖아요. 그래 이 신도들, 그리고 그들이 경전으로 보고 있는 코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또 종교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 요건이 있는 것처럼 이 척도, 즉 설문지도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구성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상호 배타성, 논리적 연관성, 내적 일관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기말고사 아마 서술형 문제로 이 문제는 꼭 나올 거고, 그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조사 과정 6단계, 우리 집짓는 과정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문제 형성, 가설 형성,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것처럼 이렇게 6가지, 이것이 우리 1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척도의 구성 요건 4가지를 우리가 한 번은 꼭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급 국가시험을 치시게 되면은 아마 이거는 거의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놓으시면은 뭐 주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아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포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강의 평가를 할 때 했던 그 설문지, 즉 강의 평가 그 척도가 갖춰야 될 요건이 바로 뭐였는지, 그 설문지의 요건이 뭐였는지, 즉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이 강의 평가 설문지가요, 지금 이 4가지 원칙을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이 우리 작성했던
그 설문지에 어떻게 지금 녹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괄성 원칙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이 강의평가 이 설문지가 어떤 포괄성 원칙을 있었는지 자 보세요. 한 변수의 측정을 위해 여기서 한 변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 변수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말을 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였다고. 자, 근데 여기서는 한 변수죠. 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했다는 거는 이게 뭐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결과가 된다는 말이죠. 이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무슨 변수가 될까요? 그렇죠. 종속 변수가 되겠죠. 자, 종속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속성들이 뭐가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이 말의 바로 뭐냐면은 강의평가 설문지를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강의평가가 얼마나 즉 다시 말하면은 수업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강의평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설문지 즉 문항수가 한 15문제 되었죠. 그 15문제가 얼마나 포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강의평가를 우리가 수업을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은 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만 잘 맞춰 들어왔다면 즉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아니하고 결석하지 아니하고 수업 시간만 잘 지켰다면 그 수업이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교수님이 맨날 들어와서 뭐 오늘은 자율학습 각자 뭐 책 읽어보고 궁금한 거 질문하라 그러고 수업 시간에 자꾸 뭐 거꾸로 가르쳐주고 잘 모르겠다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그러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수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수업 시간만 잘 지켰다고 수업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수업 내용은 굉장히 알찼다 하더라고. 알차게 수업의 내용이 굉장히 진실되게 굉장히 뭐랄까요 뭐 알차게 수업 내용이 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맨날 교수님이 15분씩 20분씩 지각하고 맨날 수업 30분 일찍 마쳐버리고 이래 되면 이것도 좋은 강의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수업 자료도 맨날 안 올려주고 그리고 시험 칠 때도 컨닝을 하더라도 아니면 강의 뭐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오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터치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관심도 없어서 빨리 시간만 가기를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진행해버리고 학생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눈높이 교육도 안 해주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고 뭐 사례나 예시를 들어서 이해시키려고 또 전혀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업을 잘했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보면은 강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강의 평가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항수 15문제를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교수님 수업 시간 제대로 들어왔느냐 혹 휴강을 하지 않았느냐 휴강했다면 보강을 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시험을 치렀는지 학생들에게 예시를 들어서 적절하게 설명을 잘 해줬는지 그리고 강의 뭐 수업 자료를 잘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지 이렇게 뭐요 여러 가지 속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척도는 뭐와 관련된다? 정확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강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즉 강의 평가란 거를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문항을 보면은 다양하게 다 포괄적으로 다 질문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다? 포괄성의 원칙. 이해되셨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상호 베타성. 상호 베타성이라는 건 다른 뭐죠? 상호 서로 간에 베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문제 강의평가 설문지 떠올려 보세요. 1번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시간 맞춰서 제대로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강의평가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질문이죠. 2번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험을 치렀습니까? 정확하죠. 이것도 강의평가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내용이죠. 근데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어온 것과 학생들에게 시험을 제대로 친 것과는 둘은 의미는 관계가 있지만요. 즉, 세 번째 보세요. 논리적으로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내용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는 내용은 사실 서로 뭐예요? 서로 관계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주었습니까? 학생들에게 뭐랄까요? 뭐 눈높이 맞는 교육을 해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했던 1번, 2번, 3번, 4번 문항을 보면요. 서로 문항끼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바로 뭐죠?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평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호 배타성의 원칙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됐냐면 1번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습니까? 2번 교수님은 수업을 빨리 마치지 않았습니까? 3번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때로는 많이 늦지 않았습니까? 4번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다 같은 말이죠, 지금요. 다 같은 말을 이렇게 5번씩 물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같은 말을 5번 물을 시간에 1번 교수님은 수업 시간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2번 수업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서로 다양하게 포괄성으로 논리적으로 연관된 질문을 다양하게 던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끼리는 바로 뭐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내적 일관성은 뭐냐면은 자, 논리적으로 연관성이랑 거 비슷한 내용인데 상호 배타적, 즉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거는 뭐요?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미 강의 평가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대로 나눠줬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상호 배타적인 질문이지만 서로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강의 평가를 위해서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 연관성과 내적 일관성은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척도의 구성 요건에서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측정은 뭐다? 내가 알아보기 위한 것을 잘 재보는 거고요. 척도는 바로 뭐다? 내가 알아보는 것을 잘 재면서 정확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으로 잘 관련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척도는 다른 말로 하면 도구, 즉 정확하게 잘 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적절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적절한 도구, 집 짓기 위해서는 도구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톱이랑 망치랑 해머 이런 연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를 잘 재보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되죠? 설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 그 사회과학 연구소에서의 도구는 바로 뭐다? 척도는 뭐다? 앞으로 설문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재보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정확한 설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설문지는 바로 뭐다? 이런 네 가지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놓으시고요. 다음은 이제 측정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잘 재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기능. 자, 뭐냐면은 잘 재었을 때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잘 재었을 때는요, 쉽게 말하면은 측정은 뭐와 관련된다 그랬어요? 측정은 잘 재보는 거. 우리 앞에 잠깐 보시면은 측정은 객관성을 지낸다 했죠. 신뢰도를 지낸다 했죠. 타당도를 지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은 일치는 바로 뭐냐면은 일관성과 관련돼요. 이 사람이 재어도 이런 답이 나와야 되고 저 사람이 재어도 이런 답이 나와야 되고,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3의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예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학과 학생들의, 즉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제가 측정했을 때랑 설문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척도, 똑같은 설문지를 갖고 와서 제가 측정했을 때 10점 만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점이 나왔다면은 김만호 교수님이 와서 측정했을 때도 거의 8점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 박명호 총장님이 와서 재더라도 8점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지만 이 설문지가 의미 있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갖춰진 온전한 척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을 잘 재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생활 만족도가 우리 학과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가 제가 재보니까 10점 만점에 6점이 나왔어요. 근데 김만호 교수님이 했더니 9점이 나왔어요. 총장님이 했더니 3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요, 도구가 잘못됐든지 측정을 잘못했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했을 때 기능은요, 일치시키는 것과 서로 조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객관화, 과학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
그래서 우리 학과를 할까요? 우리 학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점수는 2021년도에 만약에 8.5점이었고 10점 만점에, 그리고 2023년도에도 만약에 8.2점이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우리 학과 학생들은 아마 8점들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능을 또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요. 그 다음은 이 측정의 기능은요, 또 계량화 기능인데, 계량화 기능은 자, 측정하는 시간이나 현상을 세분화시키고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했는데, 이 계량화 시킬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수치화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측정을 통해서 이 정확하게 통계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점수를 정확하게 잘 재보니까 그 점수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계량화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반복과 의사소통의 기능인데, 자, 측정은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반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측정이라는 건요,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이 반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잘 재어진 이 점수는 나타난 결과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세분화했었으면은 정확하게 잘 재본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A 학생 키가 180으로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어요. 그럼 그 키를 어떻게 해요? 이 A 학생이 군대 입대할 때 제 키는 180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다른데 어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 키는 키가 좀 큰 사람이 해야 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제 키는 18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왜? 객관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서 이렇게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의 기능은요 1, 2, 3, 4 이거는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측정의 기능은 제대로 정확하게 잘 재어봤을 때 나타난 그 값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객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 재었을 때의 기능은 이런 여러 가지 순 기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측정의 수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측정의 수준은 지금 보시면은 명목 수준 1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서열 수준,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등간 수준, 그리고 이제 비율 수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아니면은 우리가 설문지를 우리가 한 번씩은 작성해 보셨잖아요. 작성해 보시면은 그 질문이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1번 문제는 대부분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당신의 예를 들어서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하는 질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과 관련된 문제라면 당신의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1번 마시지 않는다. 2번 한 병에서 2병, 3번 2병에서 3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질문지는 보면은 당신은 우리 학교 학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안 좋게 생각한다. 2번 안 좋게 생각한다. 3번 보통이다. 4번 좋게 생각한다. 5번 매우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질문이 다양하잖아요. 그 각각 질문들이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명목 수준의 측정, 서열 수준의 측정, 그리고 비율 수준의 측정, 그리고 그런 등간 수준의 측정, 이렇게 질문들이 각각 어디까지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개념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받았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한다면은 설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은
명목 수준에서의 나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구나. 이거는 서열 수준의 질문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문지 안에 이 명목과 서열과 등반과 비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또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된다면은 논문 쓰신다면은 이제 이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뭐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가능하면 내가 연구하려 하는 분야에 대부분의 설문지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중점적으로 설문지만 만드는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드는 거를 내가 누가 몇 년 뒤에 만들어진 설문지라고 하면서 활용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석사 박사 논문도 또 아티클 쓰는 학술지 논문들도 제가 창조적으로 만들었던 논문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논문 쓰는 사람들의 그 90%는 다 그렇게 활용할 겁니다. 10% 사람 누구냐면은 그 설문지 만드는 사람들. 그 만드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논문 설문지를 보면서 이 설문지가 무슨 설문지인지, 명목 수준의 설문지인지, 서열 수준의 설문지, 그거를 이제 내가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한 번만 들으시면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대신에 칠판에 쓰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은 30분으로 이제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가 제가 받은 공지대로 하면 4월 27일인가 기간 방문 뭐 이런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사 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건 보강하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교가 처음 이제 기간 방문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래서 온라인 수업 요렇게 하더라도 제가 지금 그래서 일부러 진도를 많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 한 2개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요 측정의 수준 이 내용은 제가 5월 2일날 수업 시간에 제가 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칠판에 제가 내용을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공부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요 수업은 일단은 5월 1일 수업 영상이지만 5월 7일까지 제가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이제 정해 놓을 거고요. 5월 2일 날 우리가 측정의 수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